자, 오늘 이제 많은 자료를 이렇게 묶은 거 받으셨는데요. 자, 우선 뭐가 있냐 하면은, 요거, 문제풀이, 시험지 받으신 거 있잖아요. 문제풀이. 저는 이제 작은 사이즈로 출력해서 갖고 있고, 선생님들은 실제 큰 사이즈 받으셨을 텐데, 그 문제지랑,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 쓰신 거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설한 자료 또 갖고 계시죠. 그쵸? 요거 해설한 자료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풀어보게 될 또 문제지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해설한 거, 또 해설 자료 갖고 계세요. 그쵸? 그거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요거 국가법령센터에서 요거 제가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제 출력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따가 문제 다룰 때 요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요 문제, 협약조를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저는 요거를 항목별로 묶어가지고 몇 조에 무슨 내용 이렇게 항목별로 묶어서 그것만 딱 보게 그렇게 문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고할 거니까 이 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 거잖아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께서 심심한데 이럴 때 한번 쭉 한번 좀 보도록 하시고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자료실에도 올려놨어요.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까 시험 60분 동안 보신 내용, 그 내용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문제지랑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답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여기 정답과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꺼내놓고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지금 제가 오늘 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굉장히 평이하게 낸 문제예요. 이건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 평이하게 낸 문제였고, 문제도 제가 이제 앞전에 서답식 강의 지금 종강했는데, 서답식 문제를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답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몇 문제 정도 이렇게 가미해서 넣었습니다. 앞에 이제 서답식만 엄청 많이 보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단답을 정확하게 쓰는 거를 또 잊어버리셨으면 어떡하나 해서, 단답 정확하게 쓰는 거 플러스 서답도 그래도 이제 워낙 요즘 추세고 또 제 스타일이 서답식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도 좀 많이 넣긴 넣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정말 기출 변형입니다. 기출 변형이라는 뜻은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나는 놀이에 대한 이론이고 다는 놀이 장면의 일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다음은 가에 밑줄 친 밑줄 그은 부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고치키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 제가 지문들도요. 여기 지문들 구성할 때 문제풀이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들도 강의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사실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문들 보면 또 공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문들도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근접 발달 영역, 근접 발달 지대,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고 비계 설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비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되면서 비고치키의 그런 구성주의적인 이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비계 설정에다가 줄을 딱 그어놨어요. 이제 놀이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이 자체가 이제 비계 설정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비계는 뭐를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가능한 한 많은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비계 설정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뭐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계를 설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기 조절이라는 게 뭐죠? 원래 자기 조절은 인지적인 영역에서도 자기 조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정서적인, 정의적인,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자기 조절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비고치키가 얘기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영역이 좀 더 이제 많습니다. 인지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제 지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지, 저기서 저쪽으로 가야지, 이 단계쯤에서는 이걸 공부하면 되겠어. 막 이런 감이 오잖아요. 선생님들도 뭐 임용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감이 오고 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 조절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구성주의적인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거, 공부 방법, 뭐 여러 가지 놀이하면서 애들이 막 방법을 찾아가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배우는 과정이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막 스스로 지식을 터득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조절, 선생님들께서 왜냐하면 자기조절이 무슨 뜻인지 잘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다분히 구성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습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비계를 제공해 주실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게끔 비계를 구성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뭘 잘한다 이러면 지금 제공해줬던 비계는 빨리 딱 빼셔야 되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더 향상할 수 있게끔 다른 비계 장치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 자, 자기 조절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로는 일단 비고츠키고 성인의 비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접 발달 영역에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그 문제에 그 밑에 보시면은 뭐뭐를 훈련할 수 있도록 자기 조절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요 얘기랑 그 다음에 이제 공동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조절과 관련된 힌트들인데 아마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자기조절, 요걸 그냥 찾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자기조절.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의 밑줄 그은 부분. 나에 보시면 에릭스 2개 나와요. 밑줄 그은 부분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에릭슨은 놀이의 발달을 3단계로 구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에릭슨의 3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는 뭐냐 이런 건데 자, 에릭슨의 놀이 발달 단계를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일단 답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에릭슨의 놀이 발달 단계. 그래서 에릭슨은 자기 세계, 미시 영역, 거시 영역 이렇게 나눈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거시 영역은 여기 3번째. 요거 거시 영역이죠. 그래서 답이 3번째. 자, 그래서 자기 세계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뭐 이런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가지고 이제 막 생각하는 그런 놀이이고요. 미시 영역의 놀이는 주로 사물,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세계들,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거시 영역의 놀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놀이하는 거, 사회적인 상호작용,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에릭슨이 얘기한 놀이 중에서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거시 영역의 놀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시 영역의 놀이 요거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뭐 사회적인 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동그라미 2에 피아제의 놀이 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의 놀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피아제 설명도 보시면은 여기 뭐 동화와 조절, 평형화 이런 거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놀이를 또 피아제도 3단계로 나누었죠. 자, 피아제의 놀이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에릭슨 보셨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피아제 있습니다. 피아제도 연습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나누어 놔서 3단계는 규칙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규칙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규칙 있는 게임이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1번은 거시 영역 놀이, 2번은 규칙 있는 게임인데 여기 키워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칙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여기 내면화, 규칙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외웠어야지. 일단 외웠어야 되고, 그다음에 키워드들이 제대로 이해돼서 들어가 있어야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이에요. 3번 다의 놀이에 나타난 동그라미 1 상징 놀이 요소 한 가지와 사례를 찾아서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의 놀이에 나타난 상징 놀이의 요소. 일단 상징 놀이의 요소부터 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휴즈가 얘기한 상징 놀이의 요소들,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 요 세 가지. 요것도 이제 지금 보시면서 딱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탈중심화는 어떤 거예요? 자기중심성 이런 걸 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조금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가장놀이에서 탈중심화 경향, 아이들이 이제 막 탈중심화를 벗어난 아이들이 하는 행동 어떤 거예요?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나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타인도 조금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탈중심화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탈맥락화. 탈맥락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이 쓰고 싶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헝겊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입을 덮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맥락화죠. 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조직화되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놀이에서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블록으로 뭐 집 만들고 터널 만들고 곰인형 가지고 놀고 전에는 따로따로 했지만 이제는 탑에서 곰인형을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곰인형이 내가 만든 터널 지나게 하는 거, 요게 통합입니다. 그쵸? 자, 요거 이제 다 기억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 요걸 사례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탈중심화예요. 그쵸? 탈중심화는 아까 제가 사례에서 써놨던 그런 예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나와 있죠. 여기 인형의 입에다가 장난감 우유병 갖다 대면서 먹이는 신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탈중심화의 사례고요. 자, 탈맥락화. 탈맥락화는 블록과 보자기를 가져오면서 블록과 보자기, 블록은 뭐예요? 악이죠. 악이고 보자기는 이제 악의를 없는 띠 이렇게 탈맥락화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 그대로 만약에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막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답하고 딱 일치하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안 쓰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풀어 쓰셨다 이러면은 진짜 탈중심화나 탈맥락화 개념하고 맞게 옮겨 쓰셔야 되는 거죠. 맞춰서.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대로 딱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시험에서도 답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사례나 이런 것들이 길어가지고 좀 요약해서 옮기게끔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실 거면은 정확하게 요약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2번 가와 나는 유아들의 놀이 상황이고 다는 유아교육 사상과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그죠. 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그죠. 뭐 그 소꿉놀이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장난감 갖고 또 이제 상징놀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는 ON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번에 1번 가의 놀이에서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척도 중에서 두 가지 요소를 찾아서 쓰고 자, 가에 이제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는데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척도를 좀 머릿속에 일단 지금 이 순간에 딱 떠올려야 이제 여기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역할 이행, 가상 전환, 뭐 언어적 의사소통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스밀란스키를 또 보셔야겠죠. 그래야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자, 스밀란스키의 여기 이제 사회 극놀이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 이행, 역할의 가작화 있고요. 자, 역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빠 역할을 이제 받아들였으면은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빠인 것처럼 말하고 선생님인 것처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 이행이고요. 가상 전환은 사물, 행동, 상황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사물 어떤 거예요?
그 돌멩이 이런 게 밥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밥 먹는 거 돌멩이 갖고 뭐 먹는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이고 행동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상징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언어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상 전환이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놀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은 상위 의사소통, 가장 의사소통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언어적 의사소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여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놀이하려고 야 뭐 이런 거 갖고 와 막 이렇게 놀이하려고 막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은 놀이하면서 놀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언어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의사소통은 어떤 거예요? 놀이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의사소통은 놀이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지속성. 유아들 같은 경우에 한 10분 정도는 놀이가 지속이 되어야 이것이 이제 사회 극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역할 이행, 가상 전환, 언어적 의사소통 요 세 가지가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 이행은 이 뭐 다 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할 이행은 다은이 이번에 이제 역할 이행은 다은이, 영은이, 민호 이 아이들이 소꿉놀이에서 각자 맡은 엄마, 아빠, 아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이행이 무슨 뜻인지 아신다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엄마, 아빠, 아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 전환은 음식을 대신해서 블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상 전환은 사물에 있어서 가상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은 아이들이 다 아빠처럼 뭐 엄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루빈이 개발한 사회적 인지놀이 기록 양식이다. 아래의 동그라미 2를 채우고 2에다가 나의 놀이에 나타난 놀이 수준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에 있는 표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책에 있는 책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출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아예 이 표를 갖다가 문제로 이제 많이 내고 있는데 이 표는 무슨 표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할 때 놀이 관찰 양식이나 척도 이런 거 만들어서 그 척도를 가지고 체킹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했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은 선생님들께서 놀이지도 책 안에 보시면 놀이 평가 여기 보면 이 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표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답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루빈이 했던 놀이 유형 분류. 루빈은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혼자놀이, 평행놀이, 집단놀이 이렇게 분류도 했고, 그 다음에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해 놓은 표는 지금 요 표예요, 요 표. 그래서 이게 루빈이 처음에 만든 표인데 원래는 여기 탐색하고 읽기 요것도 루빈이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탐색 활동 같은 경우에도 놀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탐색하고 그다음에 읽기 이런 것도 넣었는데 사실 탐색하고 읽기는 놀이로 봐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읽기는 루빈이 나중에는 좀 뺐어요. 비놀이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빼고 탐색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인지적인 영역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쪽 축 혼자놀이, 평행놀이, 집단놀이는 사회적 놀이 측면에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축, 세로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 항목들만 기억을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척도가 지금 시험에 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능놀이, 구성놀이 다음에는 뭡니까? 극놀이잖아요, 그렇죠? 극놀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답은 극놀이입니다. 극놀이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 나의 놀이에 나타난 그런 놀이 수준을 그 이유를 쓰고 설명하시오. 요거에 맞게끔, 그쵸? 놀이의 수준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집단 놀이잖아요. 혼자 놀이 아니잖아요. 평행 놀이도 아니잖아요. 그쵸? 집단으로 같이 막 상호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놀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극놀이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이 자동차는 제일 빨라요 하면서 이제 자동차로 어디를 데려다 줄게요 하고, 나도 태워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놀이입니다.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놀이이면서 극놀이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답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인지적 놀이 분류에 따르면 극놀이, 사회적 놀이 분류에 따르면 집단놀이. 저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3명의 유아들이 함께 가작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극놀이, 왜 극놀이인지, 그 다음 왜 집단놀이인지 요걸 밝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편은 좀 자세히 외워 놓으시고요. 근데 이제 바로 지난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전 임용시험에서는 놀이가 오히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놀이에 막 이런 게 안 나오고, 특별히 이제 놀이를 이런 척도를 가지고 막 관찰해라 이런 지금 흐름은 좀 아니잖아요. 놀이 자유롭게 아이들마다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자유롭게 보는 거지 막 어떤 척도 가지고 보고 이런 걸 지금은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는 안 났는데, 그래도 이제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를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 이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다의 밑줄 그은 내용에서 오웬이 제시한 유아기 성격 형성의 특징, 유아교사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성격 형성의 특징하고 유아교사가 그럼 오웬에 따르면 유아교사가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아기의 성격 형성의 특징. 그 다음에, 그죠? 여기 2개 쓰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1, 성격 형성의 특징, 2, 유아교사의 태도,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밑줄을 딱딱 그어가지고 요거를 다 써주셔야 돼요.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이제 더 좋기도 하고, 아니면 달아 써도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때 어떤 때는 아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서 친절하게 1에다가 요거 쓰고 2에다 이거 쓰고 이렇게 해드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일부러 그냥 문제 내기도 하고 이래요. 자, 그리고 어떤 때는 1, 2 이렇게 해서 딱 문제에다가 넣어놓고 밑에다가는 1, 2 안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니까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내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자, 그리고 이 문제 안에 1, 2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이걸 딱 써주셔야 되고요. 문제에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성격 형성의 특징, 성격 형성의 특징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유아교사의 태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시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번호는 문제에 있는 번호만 쓸 것.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번호는 문제에 있는 번호만 쓰시고, 차라리 이게 좀 헷갈리게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차라리 첫째, 둘째 그냥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수험생 유의사항에 번호는 시험 문제에 있는 번호, 기호 이런 거 쓰라는 게 있었고, 수험생 유의사항에 3가지를 쓰라 그랬으면 첫째, 둘째, 셋째를 쓰고 4가지, 5가지 쓰면 채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논술에만 있은 게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 AB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그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수험생 유의사항 보고 수험생 선생님들이나 또 수험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서답식 많겠구나 이런 거를 그때 막 조금 예측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번호 같은 거 하나 쓰는 것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2가지가 다 답에 나와야 됩니다. 유아기 성격 형성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유아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2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유아기의 성격 형성의 특징은,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5회는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1의 성격은 타고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2의 성격은 후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계속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중에서 유아기가 제일 중요하다. 유아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오웬입니다. 그래서 오웬 같은 경우에는 성격 형성 학원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유아뿐 아니라 청년이나 성인을 위한 학교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아기가 제일 중요하다.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제1의 창조는 유아니까 유아는 되게 어리니까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는 성인 돼서 성격 만들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1의 창조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고 제2의 창조는 후천적인데 우리가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제2의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아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유아기의 성격 형성의 특징으로 제2의 성격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아이들의 성격을 제대로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나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그런 태도, 유아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오해는 엄격한 교육 이런 거 강조 안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유아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육 사상가인데 애들 때리면서 가리키세요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시기를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거 안 지웠어요. 1700년대 1800년대 같으면 너무 옛날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때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 이때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즐겁게 가르쳐야 되고 엄격하게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자연과 실물 이런 거 갖고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진짜 오웬이 한 얘기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 뭐 교육은 엄격하기보다 딱딱하면 안 되고 엄격하면 안 되고 애들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보상과 벌, 자연스럽게 보상과 벌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지 선생님이 벌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자, 그리고 아예 여기 보시면 유아교육관도 있어요. 유아교육관도 보시고 가능하면 이제 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되고 여기 이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물, 사물, 모델, 그림을 통해서 대화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얘기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물 교육을 강조한 거, 유아에게 특별히 책은 적합하지 않고 자연이 훌륭한 뭐 그런 교사이다. 이런 얘기들 중에 몇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웬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웬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놀이중심 교육 이런 거 하고 좀 맥락이 좀 맞아서 문제를 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